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첫 번째 제2차 세계대회 종결과 냉전체제 형성, 광복과 미소 군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으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직접적인 미소를 중심으로 한 큰 대규모 전쟁은 없었지만은 동서 양대 진영을 나뉘어 가지고 이념 대립을 하게 되는 이러한 냉전 체제가 됩니다. 서로 이제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체제의 확산을 위해서 대립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동서 냉전 체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을 보면은 서유럽하고 동유럽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서유럽 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동유럽 쪽에는 공산주의 진영, 즉 사회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서 냉전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미국 중심이고 이쪽은 소련 중심이었죠. 근데 이 대규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은 없지만은 냉전이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국공대전. 소련이 공산당, 마오쩌둥 군대를 도와주고 미국이 국민당, 장제스 군대를 도와주는 거죠. 국공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민족의 비극, 6.25가 있었죠.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의 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남북 베트남 사이에 역시 이것도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하고 다른 점은 그렇게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은 국지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제 열기입니다. 풍자 만화가 되는데, 이 미국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찰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팍스 아메리카나 요거를 꿈꾸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련은 각 지역의 공산주의 정권을 이식시키면서 팽창 정책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동서 냉전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 집단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때는 같은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동서냉전 체제 시작을 얄타 회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1945년 2월에 열린 것이 얄타 회담인데, 여기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논의되고 그 대가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소련군의 주둔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이것이 한반도 분단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냉전 체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으면서 이제 동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냉전 체제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련의 변화, 동유럽 공산권의 해체, 이렇게 되면서 미국, 소련 양국 지도자들이 몰타에서 모여가지고
몰타에서 회담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얄타에서 몰타까지 이때가 공식적인 동서냉전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분단이 됐던 독일, 베트남, 베트남도 이제 다 통일이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의 그 유산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민족 국가, 이것이 우리나라가 됩니다. 국제연합의 창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들이 전쟁 방지, 또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UN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기구였었죠.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이 국제연맹 위임 통치청을 했다가 탄핵당한 바로 그 기구입니다. 근데 국제연맹은 미국과 소련의 불참, 독일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연맹을 대신할 새로운 기구로서 유엔을 창설하게 되는 겁니다. 국제연합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창설 기념일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요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해가지고 쉬는 날이었었죠. 그러다가 우리 국군의 날을 기념일로 공휴일로 하자 해서 10월 1일을 공휴일로 하다가 지금은 경제 논리로 10월 1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의 특징을 보면은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이거를 보면은 상임이사국이 있고 5개 나라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이게 13개인가 그 정도 나라 될 겁니다. 상임이사국은 항상 고정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이제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지금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었었죠. 이 중국이 처음 유엔이 성립될 때는 중화민국이었는데 70년대 되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중화민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라도 비토를 하게 되면은 안건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나 북한이 유엔 가입이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려면은 얘네들이 비토를 하고, 북한이 가입하려면 얘네들이 비토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동서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1991년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또 하나, 요즘에 일본이 이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진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 왜곡이라든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을 보면은 일본은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 유엔군의 파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침략 행위에 대해서 유엔군을 파견해서 이제 응징을 하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엔군이 6.25 때 직접적인 전투병을 파견 나라, 우리가 흔히 16개국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국제연합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미소 냉전체제의 형성입니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서구 진영이라 했죠. 서유럽 중심, 여기다가 이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입니다. 서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 경쟁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특별 선언을 합니다. 이걸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공 정책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주제열기에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이러한 경찰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각 지역의 분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 전쟁을 하고, 또 우리나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됩니다. 그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서 미 국무장관인 마셜 플랜을 내놓습니다. 이게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이 마셜 플랜은 트루먼 독트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래프에 보면은 이 마셜 플랜의 수혜 국가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가지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코메콘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소련이 중심이 돼 가지고 1947년에 만들어진 건데, 공산당의 정보 교환,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대결을 합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맞서 가지고 공산권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둘의 대결 구도. 동서냉전체제에서는 요 두 개의 대결 구도가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에게도 방위비, 아주 엄청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나토 회원국에게도 천문학적인 이런 방위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을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장사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의 열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냉전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입니다. 그래서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 10월 10일 이날이 이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국민당은, 장제스의 국민당은 패하면서 대만으로 쫓겨와가지고 중화민국, 타이완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중국이 됩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70년대 닉슨의
핑퐁에 의해서 중국과 수교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라. 우리도 92년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그 중국의 첫째 전제 조건이 나랑 놀려면 얘하고 놀지 마라.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과의 이러한 외교 관계를 단절한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의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대립하면서 다시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중화민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좀 소외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아까 얘기했듯이 6.25가 있었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6.25라는 챕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베트남에서도 북부 베트남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남부 베트남,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 베트남, 이러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전에서 미국이 주도하면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파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파병이 돼가지고 희생당했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고엽제라고 하는 이러한 피해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근데 70년대 들어서 탈냉전의 분위기, 또 반전 사상이 확산이 됩니다. 먼저 봤었던 존 레논, 또 오노 요코의 이러한 반전 평화운동,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반전 분위기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그 비용을 투자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되는 거고, 결과 베트남이 북부 베트남에 의해서 남부 베트남을 통일하게 됩니다.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베트남의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 국가들,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또 미얀마, 이러한 나라들이 연달아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당시 그 전문가들은 도미노 이론으로서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저 북부의 공산권에 중국, 북한, 소련, 요 공산 라인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이, 일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한미일 동맹입니다. 이래서 얘네들하고 여기에 맞서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겁니다. 이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일본의 주권을 회복해주게 되는 거죠. 2차 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미 군정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했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물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영토 분쟁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 보면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검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 지배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뭐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조에 독도가 제외되어 있다. 독도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리에 반한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거기에서 독도는 제외다. 이러한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사백과를 보겠습니다. 38도선과 1949 패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제한된다. 38선. 원래는 소련은 한반도 북부지방에 주둔하고 남부지방은 미군이 주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논의된 것이 45년 2월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 한 것은 45년 8월 8일입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뒤에 일본이 패망 직전에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2차 대전에 대일전에 숟가락을 얹고 그 권리를 요구한 꼴이 됩니다. 소련이 대일전 참전이 대일 선전포고하고 북한에 주둔한 것이 8월 11일입니다. 그때는 이미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이제 완전 패망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가지고 이 38선을 경계로 한 이 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처음 분단이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곧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소 간의 이러한 대립으로 통일정부 수립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회 종결과 냉전체제 형성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광복과 미소 군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복과 미소 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8.15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러일 전쟁 이후에 45년 8월 15일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희생,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던 것은 연합국의 승리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밑바탕이 안 돼 있더라면은 우리의 광복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민족 통일국가 수립이었다. 우리가 그런데 동서냉전 체제의 희생양이 된 거죠. 미국과 소련을 대리해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서로 자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려는 이러한 서로의 욕심 때문에 공산국가를 확장하려는, 팽창하려는 소련의 야욕,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 이것이 충돌한 결과 통일국가 수립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주제일기입니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추록한 독립투사들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아주 악명 높았던 서대문 형무소. 여기서 이제 그 8.15 광복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교도관들, 친일 경찰들이 다 물러나고 투옥되어 있던 독립투사들이 추록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그 전에 조선건국동맹이었죠. 좌우 합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운형과 김규식 중심으로. 이것이 광복이 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총독부와 협상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총독부는 건준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고 정치활동 불간섭을 약속하고 3개월치의 식량을 확보해줘라.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해외에도 임시정부가 있고 또 조선 독립동맹이 있고 이들도 다 마찬가지 이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던 건데 그 국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됩니다. 이들은 이제 총독부와 이러한 협상을 하면서 치안대를 조직해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 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총독부가 경찰서와 방송국을 재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재장악을 합니까? 얘네들이 미국의 요구입니다. 미국이 총독부에게 기존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총독부 기존 체제를 통해서 질서 유지를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는 이러한 첫 번째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조선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우 합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운영이 여운형 중심, 좌익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우익 인사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일부 우익 인사들이 이탈을 했는데 이들의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미군이 주둔한다고 하니까 9월 초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국준비위원회는 국가를 서둘러서 수립을 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지방에다가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주석의 이승만, 부주석의 여운형, 이렇게 해서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이승만이 취임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승만은 우익입니다. 좌익이고. 그러니까 이제 좌익들이 중심이 된 조선인민공화국 주석 취임을 거부했던 거죠. 근데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정이 이루어지면서 미군정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기구, 단체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임시정부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다음에 나오지만은 임시정부가 해체되고 김구가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민주당이 창당이 됩니다. 보수적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이제 극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요. 이들은 쉽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이승만의 독립족성중앙협의회가 한국민주당과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 그래서 우리가 친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었고 또 이승만 정부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군정은
한국인이 만든 모든 행정조직, 기구단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거죠. 미군정과 협조했던 것은 이제 극우파 한국민주당. 이 한국민주당은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총독부의 기존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얘네들과 협조를 했던 거죠. 또 나중에 만들어진 좌우 합작위원회. 좌우 합작위원회는 미 군정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던 이러한 기구가 좌우 합작위원회가 되는 거죠. 미소 군정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미군과 소련이 38선을 경계해서 이남 지역에는 미군이, 이북 지역에는 소련이 이제 군정을 하게 되는 거죠.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미군이 직접 통치합니다. 직접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한국민주당 인사들을 등용을 합니다. 또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전에 일제히 협력하면서 활동했던 친일파들, 그들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친일파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8선 이북 지역에서는 소련에 의한 간접 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임시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 임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소련이 이 임시 인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일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는데 46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모든 농가에게 5정보의 토지를 지원하겠다. 지급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5정부의 땅을 줬지만은 수확한 물건은 전부 다 또 인민위원회에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배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정책입니다. 아까 그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던 요인, 물론 국민당 지도부의 부패도 있지만은 국민의 여론이 공산당 편입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토지개혁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토지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는 거죠. 미영소의 외무장관이 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중요한 3가지. 첫 번째가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제대로 협의가 안 됩니다. 협상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자국에게 유리한 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국과 소련의 갈등, 대립, 이것 때문에 두 차례 걸렸던 미소공동회가 다 결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됐을 때 이승만이 46년 6월 달에 정읍발언을 통해서 그럼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 단독 정부 수립을 처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3번째 결사항.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서도 11개 지역에서 이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즉각적인 독립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배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가 이러한 것을 결정을 했을 때 국내에서는 완전히 국론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우익 진영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운동, 신탁통치 절대 반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좌익에서는 처음에는 반탁운동을 하다가 3일 만에 회의 결정을 지지한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 찬탁운동이 됩니다. 3상 결정 절대 지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좌우의 대립이 극렬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국론이 완전히 흑백 논리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놓고 이쪽에서는 반탁운동, 이쪽에서는 찬탁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광화문 광장에서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들이 집회를 하고, 지금도 이제 완전히 국론이 분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면서 미소 공동회의도 결렬이 되고,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해서 그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 이게 47년 유엔 총회 결정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를 거부하는 거죠. 인구 비례면 손해니까. 당시 우리 인구가 3천만인데 남북한 인구 구성이 북한이 1,000만, 남한이 2천만입니다. 그러면은 인구 비례에서 총선거를 했을 때 북한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도 선거를 치르자. 그래서 이제 50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재헌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고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남과 북에 따로따로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통일정부 수립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수립한 지 2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적대 감정만 심화됩니다. 그 이후에 이 남북 관계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한 분단민족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이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에 결정한 거 3가지.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회의를 개최한다. 또 4개국에 의해서 최장 5년간 신탁 통치하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한 것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